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희 또 잠드뇌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시리즈가 다름 아닌 이 잠드뇌 시리즈입니다. 잠이 드는 뇌과학. 벌써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만 들어도 졸리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10분 각이다, 5분 각이다, 2분 각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요즘은 어디 강연에 가서도 박사님 얼굴만 봐도 졸려요. 박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이미 잠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항상 이런 텐션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리즈에서만은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 있다는 거를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아주 행복하게 댓글로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로 잠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꿈과 관련된 새로운 책을 리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딱 보셔도 벽돌 책이에요. 이번 한 편으로 끝날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이 벽돌책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코멘트하고 우리는 자면서 왜 꿈을 꾸는지, 꿈이 잠에 왜 중요한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뇌과학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꿈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타르타 히베이루라고 하는 신경과학자, 정말 꿈만 연구한 분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최신 뇌과학에 따라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던 내용까지 담아서 꿈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쓰긴 했는데 굉장히 인문학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벽화 이야기도 나오고 조상들의 꿈, 예지몽, 그리고 왜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들을 찾는가라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아니면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초기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꿈의 이야기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책 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지혜의 원천. 꿈의 세계에서 인문, 역사, 예술, 과학을 발견하다. 3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11억 6,800만의 밤을 지난 지금의 인류까지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꾼다. 꿈은 때로는 현실과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사실적이며 때로는 그 내용을 간절히 믿고 싶을 만큼 환상적이고 신비롭다. 우리는 왜 꿈을 꿀까?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책 꿈의 인문학은 세계적 신경과학 연구자인 시타르타 히베이로 교수가 19년 동안 꿈과 수면에 대한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예술을 넘나들며 집대성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심리 상황에 따른 꿈의 여러 양상과 함께 인간의 내면과 의식 연구에서 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과거의 꿈은 주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졌으나 정신분석학이 발달하고 꿈과 수면에 관한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에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험하고 뇌와 의식을 탐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전히 꿈은 여러 상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거나 미래의 일을 암시하는 듯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뇌과학 연구를 통해 이는 뇌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밝혀졌으며 인간의 인지 능력과 창의력의 근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꿈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순간들을 살펴보며 꿈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히베이루 교수는 꿈을 인간 정신의 진화의 장으로 본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 꿈꾸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창의력은 현대 인류 앞에 놓인 기후위기를 비롯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내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사실 지금 띠지에 적힌 내용밖에 안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심오하죠. 꿈과 관련된 인문, 역사, 예술, 과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브라질의 뇌과학자, 브라질의 신경과학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박사과정을 받았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바이오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에 브라질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아버지도 브라질의 상파울루 의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기도 하고 2대에 걸쳐서 연구하는 친구도 동료였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말 선구자 같은 분이죠. 미겔 니콜렐리스 교수님이라는 분도 브라질 출신의 뇌과학자고 지금은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미겔 니콜렐리스 교수님이 바로 BCI 연구의 선구자 중에 한 분이에요. 뇌와 인공지능, 뇌와 기계를 연결해서 뇌 안에 새로운 정보도 넣고 로봇팔도 움직이고 마비된 사람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브라질 출신의 연구자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라마다 연구자들의 어떤 특성들이 좀 있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꿈꾸는 걸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낮잠도 많이 자고요. 밤에 자는 것도 좋아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해서 잠을 자면서 꾸는 꿈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뭔가 서양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양의 어떤 연구자들은 뜬구름 아니야, 너무 허황된 꿈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너무 즐거워하면서 나는 이런 꿈을 꼭 이루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학자들 중에 브라질 출신 연구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라는 게 좀 작용을 하겠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사실은 실적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경쟁 또는 잘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강박에 가까운 그러한 기본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기본 잘해야 된다 막 이런 한국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나다 보면 다른 나라 연구자들에 비해서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실적 잘 내고 뭐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꿈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브라질의 신경과학자가 쓴 꿈의 인문학이라는 책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잠의 뇌과학이나 아니면 당신이 잠드는 사이라고 국내로 번역됐던 지난번 꿈의 뇌과학 책과 분명히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떤 부분에 있냐 하면 과학에서 정설로 이야기되는 이야기들만 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단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사이비적인 그러한 연구라고 치부하는 영역까지도 열린 마음으로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가져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언, 예지몽 또는 뭐 조상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이러한 것들은 다른 뇌과학 책이나 꿈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과학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책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왜 이토록 꿈에 관련되어 있는 예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가. 그리고 프로이트와 융이 이야기했던 집단 무의식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역시도 상당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뇌과학 책들이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나뉘어요. 특히 근래에 와서는 뇌과학자들이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들은 사실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리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세계적인 대가 중에 프로이드나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너무 좋아하는 신경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흥미롭게도 일반적으로 뇌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어떠한 역사적인 또는 예전의 심리학 내용들까지 같이 다루면서 꿈의 인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라질의 작가 중에 정말 대가죠.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가 있습니다. 보르헤스의 픽션들
알레프 이 책들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정말 인상 깊게 읽었고 사실 평생 기억하고 좋아하는 책들에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꿈의 인문학이라는 브라질의 뇌과학자가 쓴 책을 펼쳐 들었을 때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의 인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되게 시적인 인문학적인 시작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정의 시계들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나는 율리시스의 동료 선원들보다 더 멀리 가리라. 인간의 기억이 닿는 곳 그 너머에 있는 꿈의 영토로. 내가 해저 세상에서 구해온 몇 개의 파편은 내 이해로는 다함이 없다. 어느 원시 식물학에서 비롯된 풀, 온갖 동물, 죽은 자와의 대화, 늘 가면을 쓰고 있는 얼굴들, 아주 오래된 언어에서 나온 말들, 그리고 때로는 공포. 그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나는 전부가 되거나 아무것도 되지 않으리라. 둘 중 다른 하나가 되리라. 내가 깨어있느라 모르는 사이에 그가 그 다른 하나를 들여다본다. 그는 그 꿈을 가늠해 보고는 체념하고 웃는다. 시라서 그런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치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용은 카를 구스타프 융, 정신분석학자, 초기 심리학자인 카를 융이 이야기했던 예측과 관련해서 꿈은 종종 의식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삶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 중요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의식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우리의 무의식이 꿈속에서 더 좋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재밌습니다. 재밌는 책이고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약간 시적으로 첫 번째 장이 시작을 합니다. 제1장, 왜 우리는 꿈을 꾸는가? 5살 소녀는 악몽을 꾸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우중충한 도시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아무런 연고 없이 홀로 지냈다. 꿈은 대부분 음침한 건물을 미로처럼 빙 둘러싼 진흙투성이 골목에서 전개되었다. 강제 수용소처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도시에는 수시로 번개가 내리쳤다. 소년과 그 도시의 아이들은 매번 식인 마녀들이 사는 으스스한 저택으로 보내졌다. 한 아이가 3층 건물로 들어가고 남은 아이들이 불 꺼진 창문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창문 하나가 환해지더니 아이와 마녀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곧이어 소름 끼치는 비명이 들려왔다. 꿈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매일 밤 사소한 부분까지 똑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잠들기가 무서워진 소녀는 다시는 잠들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선언했다. 그는 자기 방 침대에 혼자 가만히 누워서 졸음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번번이 잠에 무릎을 꿇었고 어김없이 꿈이 다시 시작되었다. 소녀는 자기가 선택을 받아 마녀들의 집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반복되는 꿈의 서사를 막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몽환의 덫에 걸려들었다. 엄마는 아들에게 졸음이 오면 꽃이 가득한 정원을 생각하며 차분히 잠들어 보라고 진지하게 일러주었다. 그러나 자정의 어두운 장막이 드리워지면 악몽은 새벽이 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끈질기게 되돌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훌륭한 전문가에게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상담실의 매력적인 나무상자에 보관된 보드게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리치료사가 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었다. 그 후 마녀들이 등장하던 악몽은 다른 꿈으로 대체되었다. 대체된 꿈 역시 불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편집으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히치콕 특유의 스릴러만큼 무섭지는 않았다. 소녀는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영화를 감상하듯 자신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그 꿈을 경험했다. 꿈은 매일 밤 공항에서 시작해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흑발의 성인 남자가 소년과 동행하며
미치광이 범죄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소녀는 매일 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남자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그때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고 카메라가 움직이더니 터미널 천장의 벽과 벽 사이에 거대한 거미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범죄자를 비추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범죄자가 내내 그곳에 있었는데도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몇 차례 더 심리치료를 받으며 꿈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소녀는 악몽보다는 모험담에 가까운 세 번째 서사를 만들어냈다. 꿈속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은 전보다 훨씬 덜했다. 소녀는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가 되어 영국 식민지 시대 복장을 하고 인도 정글로 호랑이 사냥을 떠났고 그와 동시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3인칭 시점으로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흑발의 남자가 처음부터 함께했다. 우거진 숲을 통과하니 절벽과 거친 바다가 나타났다. 오른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뒤로 잿빛 하늘과 대비되는 눈부신 석양이 지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의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뚝을 발견한 소녀는 호랑이가 저기에 숨어 있을 거라며 놈을 궁지에 몰아넣자고 제안했다. 남자가 소년에게 동의하고는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소총을 쥔 채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포말이 들끓는 연녹색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둑을 건너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드러나자 수평선이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소녀는 섬에 발을 디뎠다. 어느덧 녹음이 짙은 숲을 마주한 그는 나뭇잎 뒤에 호랑이가 있다고 상상하며 소총을 겨누었다. 그러다 문득 호랑이가 등 뒤에 있음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소녀는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곧장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따뜻한 몸이 차가운 수면에 부딪히는 순간 생생함이 고조되면서 3인칭이던 시점이 순식간에 1인칭으로 바뀌었다. 소녀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주위를 둘러싼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잠시 모든 것이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섬을 둘러싼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신과 나란히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충격과 긴장감에 시간이 더디게 흐른다 싶더니 일순간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 소녀는 거대한 상어와 함께 어둠이 짙어지는 바다와 하늘 사이를 차분히 헤엄쳐 나갔다. 밤새 헤엄치고 또 헤엄쳤지만 이튿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랑이와 상어가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꿈들은 소년을 영원히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악몽이 사라지고 잠에 대한 두려움이 사그라들자 소년의 집에 평온한 밤이 찾아왔다. 책의 일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뇌과학 책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대체 뇌과학은 언제 나오는 거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를 읽는 동안 이거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소설의 한 장면 같은 꿈을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러한 스타일로 글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미, 브라질 문학에 익숙해져 있는 그 문화적 영향을 가진 브라질 뇌과학자가 글을 쓰는 스타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년의 아주 디테일한 영화를 찍을 것 같은 꿈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저자인 시타르타 히베로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일련의 꿈들이 느닷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현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상징과 풍부한 디테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선 꿈의 유래와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제서야 뇌과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뇌과학적으로 꿈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제가 이 책의 내용들을 더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잠이 드는 뇌과학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깨어 있고
우리가 현실의 화면이 꺼지는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도 잠은 우리의 기온을 회복시키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리즈에서 우리가 다뤄왔죠. 그런데 이 저자는 사실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잠의 신 히프노스는 죽음의 신 타나토스의 쌍둥이 형제이고 둘은 밤의 여신 닉스의 자식이다. 히프노스가 선사하는 질 좋은 수면은 일시적이고 대개는 즐거우며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아마도 요거는 딥슬립, 논렘 수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표현하는 흥미로운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꿈을 만들고 지배하는 것은 모르페우스다.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모르페우스는 히프노스와 형제 또는 아들이고 로마의 시인 오비디스에 따르면 모르페우스는 신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형제 무리인 오네이로이를 이끈다. 검은 날개를 단 이 영혼들은 밤마다 박쥐떼처럼 날아다니며 뿔과 상아로 만들어진 두 개의 문을 통과한다. 그들이 뿔의 문을 통과하면 내면의 진실을 덮고 있는 베일이 투명해지면서 예언적이고 신성한 꿈이 만들어진다. 반면 아무리 얇아져도 절대 투명해지지 않는 상하의 문을 통과하면 거짓되거나 무의미한 꿈으로 유도된다. 사실 렘 수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시인 헤시오도스, 오비디우스까지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자가 얼마나 신화를 좋아하고 꿈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꿈의 안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처럼 기억하기 어려운 환상에 대해 훨씬 더 무지했을 것이다. 대부분 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보통 우리는 러닝타임이 제각각이고 대개 시작은 불확실하나 결말은 확실한 영화를 보듯 꿈을 꾼다. 다시 말해 꿈은 기억의 조각으로 구성된 현실의 모조품이다. 우리는 시나리오나 연출에 대한 지식 없이 꿈이 이끄는 대로 연기하면서 놀라움은 물론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한다. 하지만 깊은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낄 때도 흔하다. 이러면서 이제 꿈을 꿀 때 꿈을 꾸는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의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꿈속의 논리는 현실과 비교해서 불규칙하고 일관성이 없고 또 꿈의 이미지들은 비논리적이면서 전환이 갑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꿈에 나오는 사람이나 장소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나 장소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끊어질 듯이 이어지는 상징의 연결은 공백, 파편화, 압축, 전위 등이 특징인 시간 감각을 설정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모순된 의미의 사건들을 잇따라 창조해낸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자는 또 이제 영화이기도 합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의 인지적, 감정적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소녀는 왜 마녀와 범죄자, 호랑이, 상어에 대한 꿈을 잇따라 꾸었을까? 당시 화면에 자주 등장했던 것은 월트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에 나오는 늙고 사악한 마녀나 아니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에 나오는 상어가 그런 끔찍한 만남을 주선했다고 설명하면 충분할까? 그렇지만 악몽의 반복되는 플롯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맞기는 맞죠. 항상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곳에 범죄자가 숨어있고 갑자기 옆에 상어가 나타나고 내가 알지 못하게 뒤에서 호랑이가 다가오고 이 소년이 꾸는 꿈 안에는 비슷한 플롯들이 비슷한 어떤 꿈의 논리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소년이 첫 번째 악몽을 꾸기 몇 달 전인 어느 일요일 해가 질 무렵에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소년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처했지만 남편 없이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같이 일하면서 자투리 시간에 대학 수업까지 듣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소년의 남동생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마녀들이 등장하는 끔찍한 악몽의 반복은 가족의 고통이라는 맥락 속에 있었다. 소년은 고아가 된 기분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외로움을 너무나 생생히 체험했고 불현듯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 그의 삶은 낮에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안에 있었다. 돌이킬 수도 없고 금방 나아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그의 꿈은 그 당시 견고하고 불가피해 보이던 막다른 길을 표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문가의 개입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녀가 나오던 꿈은 형사와 범죄자가 나오는 꿈으로 바뀌었다. 공포 대신 긴장감을 느꼈고 마녀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냉혹한 상황은 그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며 소녀는 아버지와 치료사처럼 어른 친구를 얻었다. 꿈의 배경은 강제 수용소 같은 보육원이 아닌 공항이나 먼 여정을 시작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세 번째 꿈에서 소녀는 호랑이를 사냥하고 상어와 함께 헤엄쳤다. 긴장감은 모험심으로 대체되었고 아버지 같은 존재와의 이별은 필연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으며 명료한 결말은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남겼다. 삶이 혼자만의 여정이라는 깨달음은 주황, 빨강, 보랏빛, 노을로 기억되었다. 꿈속의 황혼은 잊히지 않는 오래전 일요일 그의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순간과 똑같은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뇌과학 책이라기에는 굉장히 인문학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영어로 쓰여진 또는 한국어로 쓰여진 뇌과학 책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상징과 비유와 소설인지 시인지 과학책인지 알 수 없는 문장들로 쓰여진 뇌과학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년의 꿈의 이야기를 적고 나서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꿈은 어떤 충격적인 기억 너머의 환상적이고 은유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기억의 재활성화가 수면과 꿈의 인지 기능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이 꿈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상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뇌과학적인 사실들을 몇몇 언급해 주죠. 꿈의 서사를 전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서사와 플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면 꿈에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쁜 꿈, 좋은 꿈, 그리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지만 자꾸 헛수고로 돌아가는 꿈.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주 꿈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꿈의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경험한 것들이 형상화되는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꿈에 대한 신경생물학 연구의 선구자인 조너턴 윈슨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죠. 꿈은 지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 우리가 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연구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실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게 내가 영화 감독처럼 꾸던 꿈을 이어서 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때 아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들을 되게 많이 읽던 시절이었는데 뭔가 내가 밤에 영화 감독처럼 오늘은 이런 꿈을 꿀 거야. 나는 굉장히 예쁜 소녀와 함께 모험을 경험하는 탐험가의 꿈을 꿀 거고 때때로 마법을 사용해서 하늘을 날아올라서 드래곤들과 함께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꾸고 싶은 꿈의 플롯을 정해두고 그리고 나서 밤에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장면 안으로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어젯밤 꿈을 꾸다 멈추면 오늘 이어서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꽤 오래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계속 꿈을 이어 꿨다라고 일기장에 적은 적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꿈을 스스로 조절하고 내 꿈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이야기들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나의 꿈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게 자각몽을 꾸는 거라고 하죠. 루시드 드리밍이라고 하는데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난 지금 꿈속에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한 다음에 꿈속에서 어떻게 보면 장면들을 또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스스로 바꾸는 거죠.
일단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도 잘 알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자마자 꿈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며칠이면 꿈을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도 꿈일기를 몇 장씩 채울 수 있다. 꿈 일기는 꿈에 관한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고대부터 권장되어 오던 방법이다. 5세기 마크로비우스라는 학자에 따르면 꿈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꿈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달려있다. 20세기 정신과 의사인 시그문트 프로이트와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런 기록들에 대한 해석을 심층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정신과학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이제 정신분석 연구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아니고 모두가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고 일어나서 1분 동안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의식의 깊숙한 곳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 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의식을 더 잘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잠이 잘 안 오는 증상을 불면증이라고 하죠. 불면증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불면증을 인솜니아라고 합니다. 인이 앞에 붙으면 할 수 없는, 솜니아라는 것이 자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이 단어의 유래는 라틴어의 솜니움인데 사실은 잠, 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잠들었을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망하거나 성취했다는 의미로 Dream of a Lifetime, 일생의 꿈 또는 American Dream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꿈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한다고 하죠. 우리는 왜 기쁨과 공포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야간 현상인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바람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할까? 요즘 광고들 역시도 꿈이 행동의 원동력,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어떠한 동기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은 욕망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램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예전에 예술가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17세기 초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We are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꿈의 재료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스페인의 극작가 페드로 칼데론 데랄 바르카는 인생은 꿈입니다 라는 연극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할 자유를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이 연극 안에 등장하는 꿈은 브레이크도 없고 통제력도 없는 상상의 산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창조하고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에는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는 그 꿈이 결국 인종 통합과 정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죠. 꿈의 발생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면 문명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고대의 위대한 문화들은 모두 거북이 등이나 점토판, 신전의 벽, 파피루스 같이 특이한 물건에 꿈이라는 현상을 새겨두었습니다. 꿈은 보통 미래를 보여주거나 불길한 징조를 알려주거나 운세를 말해주거나 신들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탁으로 여겨졌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 꿈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의학과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었죠. 이 저자는 뇌과학자긴 한데 여기서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리아의 왕, 바빌로니아 왕, 지구라트, 투쿨티 니누르타 카스툴리아시 4세, 바빌로니아의 함락, 여기에 꿈이 하는 역할, 진위와 상관없이 이집트 정치에 나오는 거대 스핑크스의 앞발 사이에 놓은 3.6m가 넘는 사각의 화강암 덩어리에 적혀있는 상형 문자와 비문, 그리고 거기에는 꿈의 스핑크스가 나타나 자기를 보호해주면 왕위에 오르게 해줬다라는 약속,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역사 속의 언급들을 꿈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자에서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성경, 코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의 철학자 공자가 어머니가 전쟁의 신의 아이를 갖는 꿈을 꾸고 그를 잉태했다고 한다.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서 아르테미도로스와 그리고 암보로시우스, 테오도시우스, 마크로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쇠락하고 비잔틴 제국으로 존속하던 시대의 철학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크로비우스의 얘기는 나름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로비우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 중세에 넘어가서도 중세 철학자들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의 기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크로비우스는 로마의 집정관인 키케로가 3세기 전에 쓴 스키피오의 꿈이라는 소설을 주제로 꿈을 연구했다라고 해요. 마크로비우스는 서로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환영, 그러니까 환상 이런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판타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는 비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고, 이거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유령을 상상할 때 각성과 수면 사이에 전환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몽을 지칭하는 말은 흥미롭게도 잠 못 이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인솜니움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예언적인 꿈은 비시오,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형태로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고 조언하는 꿈이라는 의미로는 오라쿨룸, 아직까지도 예언서, 오라쿨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어에서도 넘어온 잠잘 때 꾸는 꿈, 솜니움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라틴어, 그리스어에서는 서로 다른 5가지의 개념으로 존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도 나오고 마야 문명, 텍사스, 뉴멕시코, 코만치족,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꿈의 예언들과 꿈의 표현들을 저자는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이 꿈에서 신탁의 기능을 목격했고 지금도 목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이라도 가능할까? 아니면 산더미처럼 쌓인 무의미한 우연과 미신 위에 세워진 오해일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얘기로 넘어갑니다. 1856년 프로이트가 태어났고 25살에 수련을 마치고 의사가 됐는데요. 19세기 말에 당시의 뇌과학계, 그러니까 신경해부학계를 주름잡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테오도르 마이너르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의 병리학자 카밀로 골지죠. 둘 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었고, 그 시대에 선봉에 선 프로이트는 초기에는 스페인 출신의 의사인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이라고 하는 의사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 수많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한 35페이지 정도 지나고 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가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이트는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초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895년도에 이미 신경세포들 연구 이야기들 하고 있고, 기존의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신경세포 내용들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나름 뇌과학을, 그 신경과학을 초반에 당시에 알려져 있던 지식 기반으로 연구를 했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프로이트는 나중에 이제 자신이 공부한 이런 생리학, 여기에 기반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어떠한 이론을 만들고 그 가설을 가지고 꿈도 설명하고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죠. 프로이트가 나눠놓은 것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인간의 어떠한 기본적인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눴어요. 여기서 원초와는 무의식의 세계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드라고 얘기가 자주 되고, 자아는 라틴어로 에고, 나라는 뜻을 의미하는 에고로 이야기가 자주 되고, 또 이제 3번째가 초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슈퍼에고가 나옵니다. 슈퍼에고와 그리고 이드라고 하는 원초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존재하고, 그 충돌은 도덕성에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교육, 관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의 힘을 그냥 프로이트는 하나의 가설로서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아, 에고, 그리고 이 자아를 넘어서는 슈퍼에고, 초자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의식 속의 세계, 원초아라고 하는 이드, 뭐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뭐 우울증, 불안, 히스테리 이 모든 것들이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의 이론으로 다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병리적 증상은 원초아와 초자의 충돌, 그러니까 이드와 슈퍼에고의 충돌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 유명한 상담실에 편안한 소파를 만들고 환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했죠. 프로이드의 환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분석가가 과학계의 권위로 분명히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프로이드가 곧 과학계로부터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배척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프로이트의 이론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프로이드의 이론이 처음 나오던 당시만 해도 이미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이 이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프로이트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열하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위험한 유태인계 지식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나치 정권에 쫓기기도 했고, 또 1938년도에는 그러한 이유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런던으로 망명했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프로이트를 핍박했던 나치 정권이 몰락하면서 전쟁 이후에 정신분석학은 미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의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는 결국 정신양리학 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정신양리학 쪽이 더 각광을 받고 더 정설로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정신분석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려는 것 같지만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작가인 브라질의 신경과학자 시타르타 히베이로는 사실 프로이드나 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류에서 밀려난 정신분석 이론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연민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러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프로이트 사상은 과학적으로는 패배했으나 문화적으로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인간의 마음에 관한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관행, 인문과학, 이술을 통해서 서양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무의식, 자아, 억압,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용어는 일상어로 편입되었다. 무의식의 요소를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확대한 융의 아르케타입 이론, 집단 무의식 이론은 그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듣고 나서 놀란 일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됐다. 미국과 인도,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의 특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꿈은 대부분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한다는 명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에서 꿈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선택받았으며 이론적으로 신경과학과 더 밀접한 다른 이론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미국과 인도, 한국이 실제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인 대학교,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교에 심리학과에서 프로이트와 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거는 철학에 가깝다, 인문학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지 사실 과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프로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서 의학계의 주류 흐름을 거스르던 프로이트의 명제들은 20세기 말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존 가브리엘리 같은 MIT 신경과학자의 사이언스 연구, 그 다음에 fMRI라고 하는 뇌 스캐너 연구들 관련해가지고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해머와 편도체의 비활성화가 이러한 형태의 어떤 기억에 대한 의식적인 억압,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모델과 일치한다.
그리고 무의식과 같은 유사한 아이디어는 여러 연구에 계속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보면 뇌과학의 대부분의 방법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숙성하기 이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지만 그가 하는 내용을 지금 와서도 검증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저자는 변호하듯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미국과 독일, 이제 한국에서 다 공부했던 제 입장에서는 프로이트와 융을 바라보는 시점, 특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바라보는 시점이 상당히 흥미롭긴 합니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굉장히 배척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봉하기도 하고 이러한 트렌드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에서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 이론을 좋아하고 실제로 상담에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심리학자들의 경우에도 제가 경험했던 다른 곳보다는 이러한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편 또는 신봉하는 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여러 이론을 큰 한 100년 정도 된 흐름으로 한번 짚어보면 몇 번의 이러한 흐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론들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이전에는 종교적인 신화적인 서사들이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뭐 예언이다, 신이 알려주는 그런 목소리가 꿈속에 등장한다,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꿈이라는 것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에 무의식이라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들고 나온 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프로이트와 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왔고,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히스테리 또는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그 시기와 비교해보면 프로이트처럼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자아와 초자아와 이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변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휴머니스틱하고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였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이게 한번 뒤집혀요. 수술을 통해서 또는 전기 충격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눈 뒤에다가 바늘을 꼽거나 이제 코나 눈 뒤로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히스테리 발작을 보이는 사람을 그냥 아예 좀비처럼 만들어서 조용하게 만들어 가지고 치료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물리적인 종류의 치료지만 비인간적인 그러한 종류의 치료법들이 한동안 성행하기도 했고, 여기에서 다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시도를 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 조건반사, 특정 소리에 반응하고 침을 흘리고 어떤 자극에다가 우리가 조건반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응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인간의 마음을 그러한 종류의 방법론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이후에 몇십 년 동안 1950, 60년대 행동주의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왓슨, 스키너 이런 학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배후에는 FBI라든지 CIA라든지 이런 데서 이러한 종류의 행동주의 방법론 또는 어떠한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생리 신호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 마음을 측정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심리학계의 연구 전통이 있기도 하죠. 거기에서 한번 다시 뒤집히는 게 우리가 언어학자, 인지심리학자라고 부르고 있는 노암 촘스키라든지 아니면 책으로도 유명한 스티븐 핑커 같은 인지론자들의 등장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이후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음을 어떤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행동, 조건반사 뭐 이러한 걸로만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언어와 개념과 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론, 커그니티비스트들이 다시 떠올랐고, 이게 또 한 번 뒤집히기 시작한 게 우리가 뇌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 표상, 심볼 이러한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뉴런의 패턴이다. 뇌과학자들이 알아낸 이 신경망 그리고 시냅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하면 사실 모든 것들은 그냥 신경세포 사이의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커넥셔니스트, 연결주의자들이 다시 올라오게 됐죠. 저는 흥미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이론들의 원고장에서 조금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막스 플랑크 바이오사이버네틱스 연구소는 콘라드 로렌츠를 비롯해서 이제 에톨로지, 행동 연구,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을 같이 연구하는 이런 행동주의 연구 그리고 행동학, 생태학 쪽인 어떤 전통에서 갈라져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또 이런 신경망 연구라든지 뇌과학 쪽으로 모든 것들을 패턴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연결론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만들어냈던 곳이기도 해요. 제가 또 잠깐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미국 러커스 대학교는 또 인지론자들의 메카기도 했고 그래서 촘스키 교수나 핑커 교수님들과 공동 연구하는 그룹들에서 저 인지과학, 뇌과학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여러 시점들이 우리가 보면 아주 과거에는 신을 믿고 영혼을 믿고 뭐 마귀와 악마가 들렸다 뭐 신화적인 이런 해석들이 있던 시기부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 무의식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정신분석학 그 이후에 나온 행동주의 이후에 나왔던 인지주의, 언어와 개념과 우리 안에 있는 인지로 설명하려는 시도 그 이후에 나왔던 신경세포와의 연결, 신경망, 패턴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연결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패턴과 인지가 이렇게 분리된 서로 다른 학파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도 나오고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다시금 프로이트와 융을 신봉하면서 그 이론들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캠프로 나뉘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존재했지만 그 어느 한쪽의 이론이 완벽하게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어떠한 가설들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신 트렌드에서는 다시 프로이트와 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척당하고 과학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영역들이 돌아오고 있는 트렌드이긴 합니다. 다만 일종의 도구마처럼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러한 것들을 1대1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 꿈의 인문학을 적었던 이 책을 쓴 저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뇌과학 쪽에서 뇌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지만 이 정신분석학의 가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좀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싶어하는 캠프의 과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분석학은 기본적으로 꿈을 근거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꿈 해석에 없어서는 안 될 전환점이다.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려면 먼저 꿈꾼 사람의 주관적 경험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깨어있는 동안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이 꿈을 구성하는 뼈대가 된다고 말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낮 동안 남아있는 기억들, 주간 잔재, 데이 레지듀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억을 중심축으로 꿈꾼 사람들의 감정이 뭉쳐서 강력한 상징성을 지닌 심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했다. 프로이트는 깨어있을 때의 상황과 반대인 꿈 이야기를 꼼꼼히 분석하고 환자가 의식하는 가장 내밀한 동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프로이트는 꿈을 인간 정신을 연구하는 특별한 도구로 여겼는데 깨어있을 때보다 꿈속에서 도덕적 검열이 덜하기 때문이다. 꿈에 나타나는 어린 시절과 현재 사이의 갈등은 현재에 깨어있는 동안 접하는 현실과 상관없이 환상적인 정신의 영역에서 간단한 욕구를 실현함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프로이트는 꿈과 현실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최극단에서 꿈과 정신질환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신과 의사이자 조현병 연구의 선구자인 어이겐 블러일러와 에밀 크레펠린도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했다. 프로이트는 일부 환자들의 꿈은 물론 자신의 꿈까지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한 뒤 꿈이 꿈꾸는 사람의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관적인 자기보고, 자유현상, 꿈과 환상에 대한 해석, 억압된 기억과 욕구, 상징적 연관성에 대한 의식적 확인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을 만들었다. 한 세기 가까이 뇌과학 분야에서 무시되었던 프로이트 이론은 1989년에 주간잔재의 전기 생리학적 상관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고 나서야 뇌와 정신에 관한 과학적 논쟁의 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프로이트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꿈이 미래에 대해 뭔가를 말해준다고 믿었다. 프로이트가 등장한 후에는 꿈을 모호하지만 유의미한 과거의 반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8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개념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드디어 렘 수면과 논렘 수면, 그러니까 서파 수면의 단계, 깊은 수면을 하는 단계와 눈알이 막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들과 지금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1장은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꾸는 꿈을 해석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들과 또 역사적인 언급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꿈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뜻하는 독일어 트라움과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 트라우마는 어원이 전혀 다른데도 신기할 정도로 매우 비슷한 단어다. 기억은 곧 흉터이고 수면 중 꿈의 형태로 나타나는 기억의 활성화에는 원인과 의미가 있다. 꿈의 기능과 원인을 철저히 밝히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종의 진화가 기록으로 남은 인류 역사 전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분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의학에서 심리학, 인류학, 문학에 이르는 긴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 수면과 꿈에 관한 이론이라면 첫째, 현상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수면과 꿈의 각 단계가 갖는 다양한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이 단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유전적, 문화적 이점을 제공한 과정에 대해 그럴듯한 서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층층이 누적되어 그것이 나타난 연대순에 따라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도구들을 하나하나 뚜렷이 구분하면 꿈을 명확하게 해독할 수 있다. 꿈은 마치 예행 연습이나 스케치 또는 대충 짜놓은 계획처럼 미래에 알게 될 것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다. 예견적 꿈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예견적 꿈은 실제로 의학적 진단이나 기상예보보다 더 예견적이지 않으므로 예견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예견적 꿈은 어떤 상황에서 실제 행동과 일치할 수 있지만 모든 세부 상황에서 일치할 필요는 없는 확률 조합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장황할 수 있는 책의 첫 번째 장이었고요. 그 첫 번째 장을 마치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하자면 이 책은 반복적이고 열정적이며 필연적인 자기 성찰로의 초대이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의 격려를 받아 일어나기 전에 몇 분 더 침대에 머물며 깊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기억하고 자세히 기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조상의 꿈꾸고 말하는 습관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 오늘 잠드는 뇌과학 시리즈, 잠드네 시리즈는 꿈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읽었는데 이제 겨우 1장 읽었습니다. 2장은 예지몽, 조상들의 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왜 꿈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꿈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왔는가 역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깊이 잠드셨기를 기원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음번에 해도 또 잠드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아마 앞으로 못해도 5회 이상은 읽어야 3분의 2 정도 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흥미진진한 꿈의 뇌과학 이야기 담고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잠자고 꿈꾸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잘 자라는 이야기를 모든 언어에서 좋은 꿈 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언어로 여러분에게 좋은 꿈 꾸세요, 달콤한 꿈 꾸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weet dreams, fede breve, dulces sueños, süße Träume,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